안녕하십니까, 리필입니다. 6월 2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64%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02% 상승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4,300억 정도 매수하였고요. 기관 투자자가 3,000억 정도 매도하면서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의 매수로 올라갔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가 1,100억 정도 매도하였고요. 기관 투자자는 거의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2800선 근처로 다시 한번 상승을 했고요. 고점을 찍고 좀 떨어지는 분위기에서 2780선을 다시 돌파를 하면서 고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평선이 꼬인 지점에서 좀 다시 힘을 받는 모습이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요. 6월 말까지는 일단 이제 이 특별한 물가지표가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분위기, 유럽에 대한 분위기가 일단은 이전에 CPI 지표와 그다음에 그런 이 물가 지표가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갔던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올해는 분명히 있고요. 당장 뭐 다음 달에 내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확실히 9월 이전에는 한번 좀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으로 좀 힘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확실하게 이제 6월 CPI 지표가 7월 달에 발표되었을 때 좀 좋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수급은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가 3천억 정도 매도하면서 좀 떨어졌고요.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집중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4,300억 정도 매수했고요. 이틀 정도 다시 매수를 해주면서 그동안 매도했던 것을 조금 절반 정도 메워주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약한 모습이고요. 840포인트로 지금 아래 지점, 그죠? 바닥 라인을 다시 한번 터치를 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은 반등을 할지 그런 것들을 좀 볼 거고요. 2차 전지들이 아직도 힘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비슷한 상황입니다. 수급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각각 매도했고요. 특히 기관 투자자는 하루에 뭐 많은 매도를 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좀 약한 이 흐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확실히 이제 금리가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금리 인하가 나오기까지는 아무래도 코스피에 조금 더 상승이 집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해외 증시는 다우가 0.676%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1.26% 상승하면서 오히려 기술주가 조금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니케이는 1.26% 올라갔고요. 상해종합도 올라가면서 오늘 전반적으로는 좋은 분위기 형성이 되었습니다. 환율은 1원 정도 하락했고요. 1391원입니다. 그래서 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밀어 올리는 모습이고 아래 꼬리를 달면서 받치고 이제는 위로 상승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400원을 넘어갈지 아니면 이대로 꺾이면서 다시 한번 좀 안정된 방향으로 진행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지금 이 구간을 뚫고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1,400원대는 이전에도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온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가 계속 가치가 높아졌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 전체가 좀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주식을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원화에 대한 그런 증시 유입이 될 수 있는 좀 그런 분위기다. 역으로 보았을 땐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환율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 지금까지의 이 그림을 보았을 때는 상당히 높은 구간에 속하고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오래 지속이 되었을 때는 경제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더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환율은 방어를 할 것 같고요. 달러 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좀 낮추는 방향으로 힘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원자재 가격입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81.5달러,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2.8달러 수준으로 뭐 비슷하게 최근에는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크게 변화 없었고요. 채권, 지수 선물은 미국 증시 거의 부합 수준이고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도 마찬가지 뭐 딱히 움직임 없습니다. 전부 다 부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는 4.28%로 진행 중이고요. 어제보다는 0.04% 올라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점을 찍고 조금 반등하는 모양새인데 여기서 계속 이 고점을 낮추는 추세가 이어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특별하게 우리가 주시할 만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월 말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는 7월 달로 진입을 했을 때 이제 CPI 지표 그런 물가 지표들이 하나씩 발표되면서 어떤 방향으로 증시가 형성이 될지 그런 것들을 좀 볼 거고요. 이번 주는 그냥 가볍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00원 하락했고요. 0.49% 하락해서 24,4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상승 출발해서 상승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하락, 마지막에 반등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며칠째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결국에는 뭐 하락을 했지만 시간의 거래도 부족했고요. 일별 거래도 적은 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200만 주가 한번 터지고부터 그 다음부터는 거래가 점진적으로 줄어서 380만 주까지 다시 거래가 줄어들었고요. 3일 연속 떨어지긴 했지만 0몇 프로, 1.4%, 0.5% 수준으로 거의 지금 뭐 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다시 증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뭔가 굉장히 의도적인 이 흐름으로 계속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 많이 느껴지고 있고요. 오늘도 종가에 올리고 장 초반에 떨어뜨리는 모습이 어제와 굉장히 유사했고 최근에 이러한 모습이 자주 나오고 있다. 30분봉으로 보았을 때는 그 패턴이 확실하게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장 초반에 이 모습을 보시면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부분들이 다 장 초반입니다. 시작부터 이제 조금 높였다가 쭉 떨어뜨리고 또 쭉 떨어뜨리고 이 모습을 계속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 마감에는 오히려 이제 반대로 밀어 올리면서 진행되는 모습이 한 4일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거래량이 실린 양봉, 음봉, 양봉을 반복시키면서 굉장히 주가를 계속 동일한 위치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9,000원 정도에서 22,000원 사이에서 좀 박스권을 형성하고 갇혀져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의 이 흐름을 보았을 때는 다시 한번 음봉을 한번 주면서 툭 떨어뜨려서 또 이렇게 형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분위기가 조금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확실한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 이러한 의도적인 주가 형성은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양봉이 나오는 그런 거래량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별 거래량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평소에 거래가 적던 그런 모습 380만 주로 또 이렇게 감소해서 진행 중입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14만 3천 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6만 주 매도하였습니다. 그중에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강했고요. 나머지 뭐 투신, 보험은 약하게 매수했고요. 사모펀드, 연기금 투자자는 약하게 매도하면서 사실 뭐 오늘은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집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수급은 없었기 때문에 가볍게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의도적인 움직임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그 다음에 한번 이제 꺾을지, 이대로 이제 다시 한번 거래를 실으면서 위로 올라갈지는 조금 더 며칠 더 지켜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충분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갑작스러운 음봉을 또 한번 주기도 하는 그런 이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슷한 위치에서 거래를 터뜨리고 위로 올리는 구간도 굉장히 유사했고 이 음봉도 비슷한 위치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 한번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흐름이 뭔가 인위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지금 뭐 40만 주, 뭐 39만 주, 요 정도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고요. 오늘도 조금 이제 평소처럼 비슷한 구간이긴 했지만 최근에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올라왔고요.
8만 주 정도 증가해서 49만 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지 좀 체크를 해볼 거고, 잔고는 일단 49만 주 수준으로 조금 증가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 공매도 잔고가 이제 늘어날 이유가 사실 크게 없는데요. 만약에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 때 MSCR 리밸런싱 때문에 뭔가 이제 이 의무적으로 상환을 시켰다면 다시 그 상환했던 물량을 공매도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꼼수가 있다면 또 채워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특별하게 지금 공매도 잔고가 늘어날 이유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일단은 한번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원은 지금 뭐 특별한 움직임 없었고요. 어제는 신한증권이 21만 주, UBS가 15만 주 플러스로 잡히면서 또 그 전날과는 반대의 움직임을 보였고요. 오늘은 특별한 수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차잔고도 특별하게 오늘은 상위 종목에 위치하지도 않았고,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아서 나오지 않았지만 별로 뭐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외국인 추적 물량은 14만 7천 주 플러스에서 12만 4천 주로 조금 줄었지만 전날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매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1.39%로 보율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확실히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2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이 퍼센트, 그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가 이제 어떻게 확실한 소식과 함께 움직일지는 좀 더 이제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제는 6월 26일,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월요일에는 7월 1일이죠. 그래서 7월 달로 다음 주에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7월 달도 2주 정도면 우리가 기다리는 소식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는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특별하게 더 볼만한 것은 없고요. 이제 제가 준비한 소식들 좀 전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뭐 특별하게 두산에너빌리티의 직접적인 소식은 없었지만 이렇게 또 소식을 가져와 봤고요. 필리핀 최대 전력 기업 메랄코 회장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메랄코라는 기업은 필리핀의 39개 도시 등에 전력 공급을 하고 국가 전체의 55%의 전력을 담당할 만큼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의 그런 큰 전력 공사 기업이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를 직접 방문해서 이 회장과 그 관련된 경영진이 와서 이 플랜트를 둘러보았고요. 이 방문단 일행은 한국형 원전 APR 1400 주기기를 생산하는 원자력 공장, 380MW급 발전용 초대형 가스터빈을 생산하는 가스터빈 공장, 세계 최대 1만 7천 톤의 프레스가 설치된 단조 공장을 찾아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생산 영향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사는 건설이 중단된 필리핀 바탄 원전을 포함한 원자력, SMR, 복합 화력, 가스터빈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국가들과 협력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태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필리핀과 같은 그런 동남아시아 국가와 또 협력을 하고 있고, 중동 쪽에는 이제 사우디 쪽에 지금 주단조 공장을 굉장히 크게 지으면서 추후에 아주 큰 협력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글로벌하게 계속해서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지를 그리고 협력 관계를 넓혀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원자력 발전 하나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합 화력 발전, 뭐 LNG 발전, 그런 수소 발전, 그런 무탄소 에너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세일즈를 펼치는 모습입니다. 뭐 직접적인 수주 소식은 아니었지만 오늘 이제 바탄 원전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 한수원 쪽에서 바탄 원전을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그게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한다라고 해서 한수원 쪽에 사업을 맡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서 이렇게 또 그 관련된 기술들을 좀 보았다는 것은 충분히 한국의 이 바탄 원전 프로젝트를 맡길 의향이 있다라고 또 보여지고요. 그 원전 프로젝트는 사실 뭐 민간 기업 회장이 결정할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민간 기업 회장으로서 필리핀의 그런 전력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최고의 이
에너지 플랜트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를 둘러봄으로써 또 협력 관계를 넓혀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해결해 줄 것 같고요. 점점 더 이런 에너지 플랜트에 대한 중요도, 그 다음에 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인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현대건설 소식인데요. 불가리아 원전 수주가 지금 이제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제 본계약을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본계약을 이제 거의 하기 위해서 사업 논의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건설이 불가리아 소피아 포럼에서 코줄로두이 원자력 발전소의 신규 원전 2기 건설 프로젝트로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운전 시공사로 일단 선정이 되었고요. 이 프로젝트에는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기술이 적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현대건설의 합작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 겉으로 보면은 민간 기업 두 개가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내부로 들어가면 한국과 미국의 원자력 협력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리아 에너지부 장관은 블라디미르 말리노프는 이제 불가리아 기업의 최대 참여와 한국 수출입은행의 자금 지원을 기대하고 있고, 이 현대건설이 대형 원전뿐만이 아니라 소형 모듈 원자, 그 다음에 수소 생산에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이제 결국에는 불가리아 쪽이 본계약을 하면서 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이미 우선 협상자 선정이기 때문에 거의 수주와 다름없어 보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동유럽 여러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웨스팅하우스 혹은 우리나라를 선택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체코 원전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나토에 초대될 만큼 외교에 대한 힘이 이전보다 높아진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그 키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산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방산 생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무기 제조, 그 다음에 그런 수출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극우 정당이 득세를 하면서 본인들의 이익을 챙기는 프랑스보다는 앞으로 추후 멀리를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에 대한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유럽 쪽에 노르웨이입니다. 대표적인 북풍을 끼고 있는 해상풍력 강국이기도 하고요. 근데 노르웨이가 첫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를 도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정부가 전력 수요 증가를 대응하기 위해서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도입을 검토하는 위원회를 설립을 하였고요. 이번 계획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1970년대에 원자력 개발을 중단한 노르웨이 정부가 다시 원자력 발전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르웨이조차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고요. 해상풍력에 대한 강국이 비용도 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상풍력에 대한 북풍, 그죠? 안정적인 바람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히려 원자력 발전을 도입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이 시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속 아리백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좀 이것을 보았으면 좋겠고요. 노르웨이 정부가 왜 원자력 발전을 다시 도입하기 시작했는지, 그것도 1970년대에 도입하던 것을 이제 다시 2024년에 도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상풍력을 많이 깔고 태양광을 많이 깔아서 자연 바람과 태양을 끼고 무료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보다 훨씬 그 용도가 이제는 저렴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을 먼저 상용화하고 오랫동안 많이 활용했던 이 노르웨이 국가들, 북유럽 국가들, 영국, 덴마크 이러한 여러 유럽 국가들이 지금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과 태양광으로부터 오는 그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폭염이 소환한 대정전 악몽이라는 소리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날씨가 6월부터 굉장히 뜨겁고 덥습니다. 저도 굉장히 빠르게 에어컨을 틀기 시작했고요.
지금 이제 8월 둘째 주면 전력이 피크를 칠 거고요. 이미 이제 8월 달에는 계속 전력을 높게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태양광이 40%가 있는 호남이 흐리고 수도권은 폭염대가 최악 상황이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지도를 그렸을 때 동해안 쪽에 원자력이 집중되어 있고 호남 지방에 태양광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도권에는 사실 이 전력을 끌어오기 위해서 동해안과 이 호남 지방에서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다음 주부터 해서 장마가 오죠. 이번 주. 근데 우리나라가 기후가 점점 이 극심하게 변하면서 이제는 장마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하게 우기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굉장히 길게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아리백을 주장하고 있는 그 세력들에게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태양광이 40%나 집중되어 있는 이 호남 지방에서 장마 기간 동안 태양광에 대한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았는지, 공부를 해보았는지, 그리고 호남 지방에서 그 40%에 대한 태양광이 이제 장마 기간이 길어져서 2주 동안 공백이 생겼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전력을 어떻게 전원을 확보할 것인지. 지금에서야 우리나라가 10%밖에 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주장처럼 2030년대까지 가파르게 아리백을 실시하기 위해서 40%까지 극단적으로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늘렸을 때 그때 장마 기간에 돌입을 한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에 대한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대류 현상이 낮아져서 해상 풍력에 대한 바람 강도가 약해지고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재생에너지 40%에 대한 공백이 과연 얼마나 될지 조사를 해보았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2030년대까지 40%에 달하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6기가와트라는 규모로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합니다. 근데 그 6기가와트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가.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공기업들, 전력 공기업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미 LNG에 대한 가격 변동 때문에 큰 타격을 입고 드디어 이제 적자에서 벗어날까 말까 하는 그 상황 속에 이제 매년 6기가와트에 대한 그런 재생에너지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한 그런 송전로를 깔고 그 재생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ESS를 마구마구 깔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번에 이제 화성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리튬 배터리에 불이 붙었을 때 특히 이 ESS와 같은 2차 전지 같은 그런 전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불이 나는지 여러분들은 똑똑히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위험성보다도 이러한 리튬 전지가 모여 있는 단지가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고요. 사고 발생 위험 정도가 확률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인 상황이 생기거든요. 우리나라 기후가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엘니뇨가 왔다가 라니냐가 왔다가 계속 반복하는 그 상황 속에 우리나라가 위도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북극에 대한 찬바람과 아래쪽에 있는 뜨거운 바람이 만나는 그러한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자주 올 수도 있고 비가 갑자기 안 올 수도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지, 그리고 엄청나게 강력한 태풍이 올 수도 있고 그러한 이 기후 영향을 예측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다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이제 원자력 발전을 늘린다. 우리 현재 정부가 원자력 발전에만 몰두해서 아리백에 뒤처진다. 세계적인 그런 추세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치적으로 제시를 하고 그 수치를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가 10%이고 아리백을 달성하기 위해서 40%를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 누구나 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요걸 늘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가?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아리백에 가까운 그런 국가들이 현재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분명히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 속도를 낮추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아리백에 먼저 선두했던 그런 국가들이 왜 이제 와서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속도를 낮추면서 원자력 발전에 몰두를 하기 시작했는가? 거기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들이
먼저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바람에 대한 방향도 유리하고 일조량도 좋고 이 전체적으로 국토 면적도 넓기 때문에 태양광에 유리하고 그런 풍력에 유리했을 텐데 지금의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장마 기간이 엄청나게 길 수도 있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기후 속에 어떻게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메우기 위해서 역으로 갑자기 석탄 발전소를 가동률을 높인다든지 LNG 발전소를 가동률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조삼모사죠. 석탄도 줄이고 LNG도 없애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흔들림을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원자력 발전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무탄소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이제 합리적으로 가격적으로 이제는 경제성을 따져야 되고 국가에 대한 에너지 안보를 따져야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따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계획했던 이제 정동욱 교수를 비롯해서 그 관련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고심하고 머리를 짜내서 이제 양쪽의 입맛에 좀 만족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이제 그렇게 끌어올린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 확대 양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비용을 따졌을 때도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좀 그것에 대해서 좀 잘 합의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지금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커지는 것은 다름없습니다. 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든 SMR이든 수소든 그 다음에 해상풍력이든 모두 다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그 공장이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 동남아시아가 이렇게 있고 그죠? 이제 중동 쪽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중동에는 이제 사우디 쪽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중앙 본거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이 태국 쪽에 동남아시아의 협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베트남 쪽에 두산 비나라는 그런 큰 기업이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요 기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체코 스코다 파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기지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이제 체코 수주가 되었을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의의가 클 것이다. 지금 중동, 유럽, 동남아시아 쪽에 그리고 중앙아시아 쪽에는 이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쪽에 그런 이제 이 협력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이 공장들이 늘려지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그런 입지가 좋아질 것 같고 우리가 기다리는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고요. 마지막은 지금 이제 공시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풍문 보도에 대한 해명이죠. 미확정에 대한 소식이었는데요. 여기 이제 이 뉴스케일 파워의 SMR 소식과 함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주가 흔들기가 시작되었죠. 근데 재공시 예정일이 내일입니다. 근데 내일이라고 해서 내일 딱히 소식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이미 한 달마다 여기에 대한 해명 공시를 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한 달에 대한 기간을 그냥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별 소식이 없으면 7월 26일로 또 재공시 예정이 될 거고요. 그렇게 아마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재공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SMR에 대한 소식이 들려온다면 그 중간에 이제 소식이 들려올 텐데요. 아직까지는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그런 확정적인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주가를 본다면 그러한 뭐 확정적인 소식은 없더라도 분위기는 좋게 흘러간다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0.86달러, 그죠? 거의 11달러 근처까지 어제 주가를 마무리했고요. 이 윗꼬리를 제외하고 종가 기준으로 거의 뉴스케일 파워가 상장을 했을 때보다 오히려 상장했을 때와 비슷한 주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큰 골을 파고 드디어 주가를 회복을 한 거고요. 이제 SMR에 대한 진가가 시장에서 먹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를 비롯한 나머지 SMR 관련 기업들도 힘을 많이 받고 있고요. 미국의 하원, 상원의 힘을 받았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서명이 진행되었을 때 지원금을 받으면서 아마 스탠다드 파워와 봉 계약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뉴스케일 파워 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좋죠. 왜냐하면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 지분 투자에 대한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미 장부상의 그런 수익으로 잡히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저렇게 주가가 높이 유지가 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 장부상의 플러스로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윈윈 관계로 흐름이 좋게 이어지고 있다. SMR도 터지고 체코 원전도 터지면 더더욱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이틀 정도에 뭐 큰 변화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마지막에 힘을 줄지 아니면 다음 주에 좀 이제 힘을 받을지 아니면 오히려 한번 꺾고 아래로 한번 바닥을 한번 더 찍고 갈지 그런 것들을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